클레이 앤 프렌즈 머니트리 듣고 왔습니다. 자, 맥주 사전 이렇게 뭐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갈 길이 아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리얼에일부터 들어갑니다. 할 얘기 많죠. 리얼에일 정말 할 얘기 많지만 읽으면서 정리하는 수준으로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급성장하는 영국 크래프트 맥주와는 다소 적대적인 관계를 보이지만 영국 양조 전통의 보석과 같은 스타일이다. 적대적인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통의 수호자이자 구원자 그리고 치어리더인 캄라는 리얼에일을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양조되고 캐스크 내에서 2차 발효를 거쳐 펍의 캐스크로부터 직접 서빙되는 천연 제품으로 정의한다. 맞습니다.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캐스크 내에서 2차 발효를 거쳐서 캐스크로부터 직접 서빙되는 제품, 자연 제품, 본질적인 제품. 요게 이제 캐스크 에일, 리얼 에일, 카스크 에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 정의라고 할 수 있죠. 요 캄라는 이제 영국 전통 에일, 이제 일종의 전통 에일 본부 이런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국 크래프트 맥주 협회도 있습니다. 시바라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는데 영국에선 시바보다는 캄라 쪽이 조금 더 영국 정부와 여러 가지 전통이라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전통주에는 정부 재정이 어쨌든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리얼에일은 캐스크 내에서 발효가 진행 중인 채로 배송되는 시대를 초월한 전통적인 영국 스타일의 맥주다. 이게 맞죠? 과거 영국 전역에 있는 펍, 여관, 태번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맥주였지만 지금은 특별한 것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리얼의 맥주 저장고, 셀러를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로 인정받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캐스크에는 입구가 2개 있는데 상단에는 키스톤으로 불리는 마개가 있고 플러그, 다른 하나는 측면부 가장 넓은 지점에 있다. 측면 입구로 발효가 덜 끝난 에일을 채운 후 샤이브라고 불리는 나무 마개로 막는다. 캐스크가 펍의 맥주 저장고에 도착하면 샤이브를 위로 향하도록 눕혀서 보관하고 과도한 이산화탄소가 1일내 걸쳐 배출되도록 스파이라고 부르는 구멍이 있는 나무못을 나무 샤이브에 박아 넣는다. 그렇죠. 셀러 마스트가 맥주의 상태가 최상이라고 결정되면 캐스크의 내부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파일은 구멍이 없는 단단한 나무못으로 대체되며 2-3일 정도 그대로 보관한다.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되냐면 요게 2차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발효를 하기 때문에 2차 발효를 펍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관리가 또 중요하고 그 맥주의 상태에 따라서 이 맥주를 언제 개봉을 할지 또 어떻게 서빙을 할지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조금이나 잘못되면 맥주의 산화가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하면 오염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옛날의 맥주가 영국 펌에서 서빙되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18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의 펍의 맥주들의 어떤 관리 상태가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어요. 지금처럼 품질이나 맛의 일정화가 있지 않았던 시절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맥주라는 것은 만드는 사람도 중요했지만 그 맥주를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관하고 키핑하고 서빙하는 그 기술이 결국은 그 맥주 맛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펍마다 아마 맥주 맛이 달랐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잘하는 펍이 각광받고 유명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간 동안 맥주 표면에 떠있는 효모와 기타 고용물들은 캐스크 바닥으로 가라앉고 맥주는 투명하고 밝은 색을 띠게 된다. 그렇죠? 효모가 맥주 발효를 끝내고 있도록 가라앉으니까 그렇겠죠. 맥주의 상태가 서빙하기에 적합하게 되면 맥주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캐스크의 탭을 망치로 능숙하게 때려서 키스톤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리얼에일이 펍에 온탭되면 다 멸칠 안에 공기 중의 미생물과 산소로 인해 맥주가 상할 수 있다.
리얼에일 펍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캐스크의 기술적인 관리만큼 재고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캐스크에일을 서빙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산소가 맥주에 들어가면 뭐 빠르면 하루 만에 혹은 뭐 2, 3일 만에 맥주 산화가 다 뭐 끝내버리기 때문에 한 케그, 캐스크 한 케그를 한 3일 안에 비울 수 있는 정도의 소비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맥주가 상태가 맛이 가면 과감하게 그 맥주를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쉽지 않죠. 그래서 캐스케이를 한국에서 먹는 거는 뭐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캐스케이를 한국에서 먹는다고 하면 한 5리터 단위, 5리터 단위 정도의 캐스크 에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캐스케이를 어쨌든 서빙하기 위해서는 비어 엔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저희 이제 조만철 대표님 같은 경우 보니까 해외에서 구매해서 이렇게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내부의 원리는 그 진짜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놓고 한 5리터 단위의 캐스크 A를 만들어서 팔 수 있다고 하면 뭐 그것 또한 굉장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여유가 되면 제가 너무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되면 그런 실험들을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스크에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리얼에일 같은 경우는 탄산이 없죠. 인위적인 탄산을 넣지 않고 2차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진 탄산이 이제 결국 서빙할 때 다 날아가기 때문에 탄산이 없는 좀 밍밍한 상태를 유지하고, 이거는 뭐 리얼에일의 아주 전형적인 특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와서 리얼에일 먹는 잘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밍밍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곤 하는데, 그 밍밍함이 결국은 영국 카스카일의 특징이고, 그렇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전반적인 이산화탄소를 쓰는 어떤 맥주들조차도 탄산을 좀 낮게 잡아서 음용성을 높이고 바디감을 조금 부드럽게 하는 그런 어떤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탄산이 없기 때문에 거품도 솔직히 많이 일어나지 않죠. 이거는 캐스케일에 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조금이라도 보관이 잘못되거나 서빙이 잘못되면 바로 산화 향이 맥주에서 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영국 캐스케일이라고 이런 향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영국에 현지 가서 먹어보면 그 다이어스틸 향이 좀 올라오는 것들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펍이나 아니면 그런 경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에일하고 이제 필슨 우르케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다이어스틸이 나도 아주 대단한 문제라고 취급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심하게 나면 문제가 나겠지만 영국 페일에일과 필슨 우르켈은 필젠의 맥주는 크게 상관없고, 맥주 순수령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라인하이츠 게봇이라고 하는데 독일어고, 뭐 영어로는 이걸 그대로 번역을 해서 비어 퓨어리티 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간단하게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죠.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이에른, 바바리아의 공작 빌헬름 4세가 만든 500년 역사를 갖는 법령이라고 합니다. 1516년이 이제 이 법이 공포된 어떤 해예요. 그래서 500주년 행사가 몇 년 전에 있었죠. 있었고 잉골슈타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골슈타트가 이 맥주 순수령이 이제 발표된 바이에른의 곳이거든요. 장소거든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2016년인가 맞나요? 500주년 기념으로 해서 그때 잉골슈타트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오늘날 독일에서 판매되는 모든 맥주의 재료는 맥주 순수령에 의해서 보리몰트, 홉, 효모, 물 4가지 재료만 구성된다. 모든 맥주는 아니고요. 라거라고 한정을 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독일에서 판매되는 라거의 경우에는 맥주 순수령에 의해서 재료의 제한을 받죠. 나머지 맥주들에 한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맥주 순수령이 제정될 당시에 효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문에는 효모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실제 원문은 재료 자체보다는 맥주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정하고
한도를 제한하는 것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네, 그래서 맥주 순수령을 보면은 너네 뭐 보리, 홉, 뭐 물만 써, 뭐 이게 아니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1516년 그 당시 16세기 초에 독일 맥주의 문제점들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너 이렇게 양을 속여. 너 이게 양을 속이는 거야. 야, 맥주 한 잔에 500ml라고 해서 500ml 정확히 딱 해야지. 왜 맥주잔 안에다가 밀랍을 더 발라가지고 맥주 양을 왜 속여? 그리고 너네 맥주에 왜 이상을 넣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 먹을 것쯤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맥주에 대한 문제점을 막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자.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안 그랬거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네 앞으로 맥주잔 이거 용량 속이지 마. 그리고 맥주 재료 이상을 넣지 마 하면서 이제 보리와 물과 효모를 넣어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지금 법령처럼 뭐뭐해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일종의 산문체처럼 쭉 되어 있어요. 옛날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어떻게 됐는데 요즘은 뭐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일인들은 맥주 순수령이 이제 완화되어야 된다고 믿지만 여전히 맥주 순수령은 맥주 양조의 품질과 정화성에 있어 세계적인 명성의 토대로 남아있으며 독일 문화를 사용한 전 세계에 불어오르던 자발적으로 이 법을 채택하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많이 이제 맥주 순수령의 의미가 많이 태화된 것 같고요. 독일에서도 이제 라거의 한정에서만 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전통 맥주나 뭐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맥주 순수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바이에른 공국의 지역법이었죠. 1516년이 독일이라고 하면 독일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신성로마 제국 안에 바이에른 공국이 있었을 뿐이고요. 바이에른 공국을 제외한 나머지 더 큰 공국들, 그때 1516년에 바이에른은 솔직히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이에른이 지금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갖고 독일 역사에 등장한 거는 19세기부터입니다. 19세기. 그 전까지는 크게 힘이 없었던 그런 하나의 공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을 계속 수호했던 굉장히 농촌 지역의 촌지역으로 취급받던 그런 곳이었어요. 신성로마 제국의 중심은 어딘가요? 작센이죠, 작센. 작센하고 그리고 19세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그 베를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죠? 프로이센이 결국은 독일의 중심이었죠. 나중에 바이에른은 이제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었을 때 나폴레옹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명맥을 유지하죠. 목숨을 유지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나머지 독일 이제 공국들이 나폴레옹에 다 박살나고 다 작살나고 있었고, 그거는 이제 프로이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후에 프로이센이 다시 힘을 키우면서 독일의 패권을 주도하게 되고, 이때 신성로마 제국이 망하고 바이에른이 왕국으로 승격이 되면서 본격적인 존재감을 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생존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남독일 어떤 연방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뭐 다 작살이 났으니까. 그리고 북쪽에 북독일 연방과 남쪽에 바이에른 중심 남독일 연방이 이렇게 있다가 보불 전쟁에 원래 이제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이제 북독일 연방의 비스마르크가 저 남독일 연방하고 해가지고 우리 독일 제국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벌인 전쟁이 이제 보불 전쟁이에요. 프랑스와 전쟁을 통해서 이겨버리죠. 나폴레옹 3세를 아주 박살내 버리고, 그러니까 바이에른이 보고 있다가 이기는 쪽에 붙으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프랑스가 개박살 나는 걸 보고선 그냥 우리 프로이센에 붙어가지고 독일 제국하자 해가지고 1871년에 보불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자마자 바로 바이에른이 우리도 독일 할게 하고 그때 독일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이에른에 있었던 이 맥주 순수령이 본격적으로 제국법으로 승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맥주 순수령은 지금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1871년 전까지는 그냥 지역법이었다가 그 이후에 독일 제국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독일의 라거가 영국 A를 막 뚝까 빼면서 막 부상하는 것을 보고, 또 제국에서도 어떤 그런 맥주 순수령이라고 하는 맥주가 독일의 것이야, 독일 사람은 맥주와 뭐 혼연일체야, 뭐 이런 어떤 음식에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 맥주 순수령이 독일의 법이 됩니다. 즉 독일에서는 그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 민족 의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다 작은 공국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 사람이었죠. 우린 독일인이야 라고 하는 우리처럼 민족 정체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제국을 딱 통일하고 나서 민족 정체성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그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토이토부르크 숲에서 일어났었던 뭐 헤르만 같은 어떤 전설 속의 로마를 이긴 전설 속의 어떤 영웅 혹은 신을 불러일으켰고 음식에 있어서 민족적 정체성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였어요. 하나는 소세지였고 그러니까 맥주와 소세지가 독일인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음식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맥주 순수령을 딱 채택을 하면서 독일은 맥주의 민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이 맥주 순수령이 독일인들만 갖고 있는 맥주에 대한 어떤 순수한 자부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쫙 퍼지게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거고 히틀러도 결국은 이 맥주 순수령을 통해서 독일인은 맥주처럼 순수해라는 걸 이용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맥주 순수령으로 인해서 독일 맥주의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한이 되고 어떤 맥주 문화 혁신 혹은 맥주 문화 성장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닌가. 지금 크래프트 맥주들이 굉장히 많은 가치들을 갖고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독일은 오히려 이 맥주 순수령 그리고 라거의 힘 때문에 이 크래프트 맥주의 가치들이 별로 선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영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본이 있는 곳에선 항상 새로운 것이 참 정착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크래프트 맥주가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죠. 자, 종교인데요. 릴리전. 요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맥주와 종교는 고대 신들로부터 수도사, 브루어 그리고 오늘날의 절주운동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갈 만큼 대립적인 관계를 갖는다. 대부분 문화는 수메르의 맥주 여신 닌카시든 쾌락을 쫓는 로마의 바쿠스든 노르웨이의 판테온의 파티 주최자 아이기르 또는 포도주에 기반을 둔 기독교 성찬식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들 신화 속 어딘가에 알코올을 갖고 있으며 알코올 해악에 대한 경고 또한 그만큼 많이 존재한다. 일부 종교들은 술을 전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알코올 남용을 억제하려는 오늘날 많은 세속 운동들은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단주와 같은 분명히 종교적인 도덕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고대 종교들은 고대 민족들은 종교 속에서 이 술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지만 현대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의 어떤 청교도 어떤 확산 그리고 알코올 절제 운동, 금주 운동을 통해서 종교와는 대립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맥주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로꼬와 그레이 맛있는 거 옆에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